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이고요.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전깃불, 전깃불. 어린 시절 영문도 모르고 겪어야 했던 전쟁이 우리를 굶주리고 헐벗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는 지금 대체로 잘 살고 있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은 있지만 누가 그때만큼의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을까? TV 화면을 통해 보는 아프리카의 수단과 소말리아의 참상은 언제나 잊을 수 없는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게 한다. 그때마다 나는 오늘의 생활에 감사하며 절약과 검소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6.25 직후는 모두 어렵게 살던 때이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으로 한 가지는 이상한 것이 있었다. 내게는 동생이 셋이 있는데 모두 그 어렵게 살던 시절에 본 동생들이다. 바로 아래 여동생을 봤을 때가 내 나이 7살 때인데 어머니는 갓난동생의 머리맡에 밤마다 촛불을 켜놓으셨다. 석유가 아까워서 초저녁 어둡기 전에 저녁밥을 서둘러 먹던 시절, 굵고 하얀 양초를 밤새도록 켜놓는다는 것은 이만저만 신나는 일이 아니었다. 촛불을 켠 안방은 대낮처럼 밝았다. 왜 밤새 촛불을 켜놓으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어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촛불을 켜놓으면 아기가 커서 총명하단다 하셨다. 그러시더니 네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지? 하셨다. 아, 그랬구나. 석유 등잔불로 밤을 밝히던 시절에 그 초한 자루의 밝기란 대단한 것이었다. 살림이 조금 나아진 후 석유 난폭불을 썼을 때 그것은 답답한 등잔불로부터 몇 단계나 발전한 느낌이었으니까. 우리 집은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딴 집보다 그래도 형편이 나은 것이 그랬으니 그때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석유를 두어 대쯤 사다 걸어놓은 날은 석유를 초록색 뒷병에다가 사오던 때니까 큰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달밝은 여름밤이며 모기 핑계대며 난폭불을 끄는 것이 보통일 정도로 석유를 아끼던 시절이 아니었는가. 어린 시절은 그래서 어둠 속에서 살았던 기억이 많으며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 등잔불을 벗삼아 앞머리를 그슬려가며 책 읽고 공부도 했다. 마치 올빼미처럼. 그렇게 살던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원주에서 20리쯤 떨어진 우리 마을에 그 악마 같은 밤을 몰아낼 전깃불이 들어오게 됐다. 시내에서도 자정까지밖에 못 쓰는 전깃불을 우리 동네까지 끌어들이다니 그건 이만저만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아니 아주 큰 사건이었다. 며칠 동안의 내성 공사를 마치고 전기가 들어오던 첫날 동네는 집집마다 켜놓은 전깃불로 대낮같이 밝았다. 아, 어둠을 몰아냈던 그날의 그 감격을 어떻게 형언할 수 있을까? 전깃불, 전깃불. 난 지금도 에어컨을 틀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대낮에 켜놓은 사무실의 전등을 자꾸 끈다. 마구 헤프게 쓰다가는 다시 석유 등잔 시절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고난의 기억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그 고난의 날이 다시 찾아온다고 했던가. 다졸의 행복. 차. 나는 차에 관하여 별반 아는 것이 없다. 다만 마시기만 즐겨 할 뿐이다. 그래서 차 인구 가운데 품격을 매겨 분류한다면 음주에 주졸이 있으니 음다에 있어서 다졸쯤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도 차의 청탁을 가리고 있어서 나의 아마추어급 입맛은 작설차를, 그 가운데도 세 잡으로 오전차를 마셔야 차 마신 듯하니 말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처음 배운 차의 맛이 내 입맛의 기본으로 영구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리라. 맨 처음 차를 배울 때 배운다고 해야 무슨 교육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고 남자들이 소년 시절에 한두 번 담배를 피우다
그만 골초 담배꾼이 되든 말이다. 허름한 차로 시작했으면 아마 차를 못 배웠을지도 모른다. 내게 차 맛을 일러주려고 고소하고 향긋한 세자 우전차를 다려 내주었을 것이니 그것을 마시고는 차 맛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감탄하며 차를 좋아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기본 입맛으로 자리 잡아 버리면 입에 단 산의 진미를 즐기다가도 결국은 콩나물국, 된장국, 보리밥에 호박나물을 최고로 생각하며 찾는 것과 같다. 하물며 첫 입맛을 우전차로 버려놓았으니 이 노릇을 어쩔 것인가. 지금처럼 우전차가 귀하고 값이 비쌌으면 애초에 차 입맛도 그렇게 나쁘게 버릇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나 10여 년 전만 해도 작설차 값이 매우 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차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무슨 걸신이 들린 사람처럼, 때로는 녹차 부족증에 걸린 사람처럼, 혹은 무슨 신기한 재주를 처음 배운 사람처럼 많이도 마셔댔다. 차 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만 고소하고 몸에 좋다는 그런 이유 때문만으로. 그때부터 다기를 모으기 시작했고 차 마시는 분위기와 차 다리는 법을 배우고 귀동냥으로 차 공부를 하느라 인사동을 풀방구리에 생지 드나들듯 했다. 다경향실로, 다함으로 또는 다인으로 알려진 분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염치 불고 차를 마시러 다녔다. 물론 소문난 대로 방송국 아나운서 동료들 4~5명, 비슷한 수준으로 미친 4~5명이 우르르 조르르 몰려다녔다. 서울 인사동뿐만 아니라 부산이고 광주고 대구고 할 것 없이 차를 마시는 도예가 또는 다인으로 소문이 났다 하면 불엄천리 찾아가 인사했다. 그럴 때의 재미는 무엇인가? 쓰던 닭이 하나, 마시던 차 반통, 때로는 귀한 차라며 종이에 한약 싸듯 2~5숟갈씩 퍼서 챙겨주는 차동량 받는 재미가 있었다. 어떤 때는 차를 그렇게 좋아한다니 하면서 회차를 한 통씩 싸주기도 하는데 일행으로 간 설미친 차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었다. 차에 대해서 무얼 안다고. 그저 몸에 좋다는 고소한 차맛이 나를 끌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가장 가까이 쉽게 드나들며 차를 마신 곳이 인사동 다함이었다. 안정태 여사는 언제나 푸근한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두런두런 이야기도 잘해주거니와 언제나 가장 맛있는 차를 손수 다려주며 반겼다. 지나가다 들러도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우르르 몰려가도 언제나 좋은 차를 내어 반겨준다. 그러는 사이 나는 차 맛에 익숙해졌고 제법 차를 다리는 솜씨도 늘고 집에서도 차의 소비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닭이는 1벌, 2벌씩 늘기 시작했고 차통은 금세금세 비기 시작했다. 정량을 넣고 알뜰하게 다려 먹을 줄도 모르고 차를 과소비하던 초년병 시절엔 엊그제 뜯은 그 아까운 우전차 한 통이 사나흘 만에 낮아빠지곤 했다. 엉터리 다인이 하는 짓이 모두 그런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엔 차의 과소비가 분명히 있었다. 차가 떨어져서, 물론 좋은 작설차가, 두리번거리다 보면 좀 질이 낮은 차통이 눈에 띄는데 마치 골초꾼이 담배 떨어졌을 때 꽁초 주어 피우는 심정으로 그놈을 다려먹기도 하는데 영 차맛이 아닌 것이다. 맛도 없는 차, 이게 무슨 맛이며 이런 차를 좋다고 마시느니 여기서 차를 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 그러나 곧 고소한 작설차 맛이 그리워지며 차를 어떻게든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인사동에 차를 사러 나가곤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불분명한 것은 처음에 차를 마실 때 작설차라는 것을 마신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부터 우전차라는 차명이 붙은 회차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4월 20일경 고구절기가 들고 그 무렵 또는 직전에 딴 여린 잎으로 차를 덮으면
맛이 기막힌 세작의 귀한 차가 된다는 것은 들었지만 차통에 우전차라고 차명이 큼직하게 상표처럼 붙은 것을 본 적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 이후는 우전차 맛을 들인 셈이다. 그러던 어느 해부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음 안정태 여사가 해마다 4월 하순에서 5월 초순경이면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어 우전차 출하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밤 9시 TV 종합뉴스 첫 소식보다 더 귀가 번쩍 뛰어 냅다 인사동으로 달려간다. 아나운서 다인 몇 사람과 패거리 지어 인사동으로 가서는 형편이 되는 대로 한두 통씩 사고 나면 우리가 은근히 기대했던 바대로 안 여사는 우리가 낸 찻값 외에 또 한 통을 집어들고 선물이라며 싸준다. 우리들 염치 없는 다졸들은 입이 벌어지는 것을 억제하며 고사하는 척하다가 덥석 받아넣는다. 그럴 때는 사형지심의 예의도 잠시 접어드는 것이다. 안 녀석께서도 그런 우리가 밉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구한 우전차를 가지고는 저녁에 한 집에 모여서 우전차 개봉식 및 시음회를 여는데 주인장은 약간 손을 떠는 신용을 하며 해차를 아까워한다. 그때 아마추어 착꾼들은 유쾌무비하게 웃으며 즐거이 담수한다. 세상의 근심이며 직장의 걱정이며를 그 순간만은 잠시 잊고 눈옆에서 우러난 고소한 차 맛에 취해버린다. 나도 서툰 아마추어 다인이면서 남에게 차를 많이도 권했다. 어떤 다인이 내게 차를 알게 해준 고마움을 느낀다고 가끔 이야기하지만 나도 내게 차를 알게 해준 사람들이 도로 고맙기 그지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차가 떨어졌을 때는 차를 가르쳐준 사람들을 웃으면서 원망한다. 내게 왜 이런 행복한 군기를 던져주었단 말인가. 그런데 차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 물론 그동안의 물가 인상과 유관하기도 하고 또 차 인구가 늘고 차가 건강에 좋다는 식의 만병통치 약화선전이 원인이라는 것도 알지만 올라도 너무도 올랐다.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도 훨씬 비싸니 무언가 잘못된 느낌이다. 다인들이 모이면 하는 소리다. 그 결과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곧 우리 차를 차츰 멀리하고 일본 차와 중국 차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잦은 해외여행길에 딴 선물 사양하고 차나 몇 통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다인들이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싸고 누르먹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차 생산자들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전차의 맛을 들인 사람이 영원히 우전차를 차맛의 기본이며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초보 다인들이 일본차나 중국차로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다. 지난해는 지난 5월 14일에 처음으로 우전차 한 통을 구해 시음을 했다. 듣기로는 그 비싼 우전차도 돈 많은 부유다인들이 매점 매석을 한다 하니 어쩌면 우전차 두어 통 더 구하기가 힘들 것 같다. 내게 돈이 없어 차 몇 통을 못 사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수십 통씩 사다 쌓아놓고 차를 마시는 다인이 되기는 싫다는 뜻이며 어렵게 한두 통씩 귀한 줄 알고 구해서 마시는 차가 좋겠다는 뜻이다. 나는 해마다 고구절쯤이 되면 우전차 한 통이 간절한 그런 기분을 맛보는 행복으로 살고 싶은 것이다. 다졸이 무슨 호사로 우전차를 매점 매석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다음 안여사의 전화만 기다리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걸명계에도 추파를 던져놓고 용운수님께도 가끔 웅석을 부려놓고 여의도 황토길 황청원 형께도 수소문을 해놓을 일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성군 군수님도 나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두루 거미줄 작전을 펴야겠다. 다졸의 이런 하소연이 차고픈 모든 사람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칭얼거려 봤는데 다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졸은 어쩔 수 없지요? 4월 말언이에 먼 나라 여행길에서 얻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작은 발견으로부터도 비롯된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유럽 여행기를 알게 된 마로니에 나무에 대한 기억은 내게 지울 수 없는 아름다움이며 기쁨이다. 그것은 무심하기 쉬운 우리들 생활에 대한 재발견 같은 것이며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스런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다. 3년 전 11월 초순 유레일 패스를 끊어가지고 아내와 둘이 떠난 단출한 여행길은 엄청난 목적도 계획도 없었다. 조금 이유를 든다면 정들었던 방송국을 떠나는 몸살을 앓으느라 심신이 필요했고 그동안 쌓인 피로감으로 휴식의 사치가 필요했다. 말하자면 그저 여기까지 열심히 살았던 중년의 문턱에서 한 번쯤 휘 돌아보고 싶었던 바람 같은 여행이었다고나 할까? 나는 그 바람 같은 유럽 여행길에 마로니에를 알고 마로니에를 좋아하게 됐다. 유럽의 11월 초수는 마로니에의 황금 단풍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 여행에 앞서 수년 전에 똑같이 그곳에 출장을 갔을 때는 봄이었기 때문에 그냥 멋없이 서 있는 마로니에를 보았을 뿐이었다. 한 20년쯤 됐을 것이다. 어떤 유행가 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라는 다소 애조띤 노래를 불러 그 이름이 귀에 익기 시작한 나무가 바로 마로니에다. 그러나 노래가 유행하여 이름은 널리 퍼졌지만 정작 어떻게 생긴 나무인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노래의 주인공이 방송 인터뷰 때마다 받는 질문은 예외 없이 마로니에가 어떤 나무이며 국내에도 그런 나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이 동숭동 서울대학교 자리에 딱 한 그루가 있다는 것과 서양에서 건너온 나무라는 것이었다. 모르긴 해도 그 마로니에라는 나무의 이름이 하도 그럴싸하고 희한해서 동숭동 서울대 자리로 나무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마로니에는 너도밤나무가에 딸린 큰 키 나무로 높이는 20m 내외, 잎은 손꼴 겹힙이다. 5월이나 6월쯤에 흰바탕에 붉은 무늬가 있는 종꼴에 꽃이 핀다고 한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며 열매는 꼭 밤을 닮았는데 열매만 받고 꽃은 보지 못했다. 나도 가끔 마로니에라는 나무 이름을 시나 소설에서 보았으나 우리나라엔 통 없는 줄 알았던 터라 동숭동을 일부러 가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너도 밤나무가인 마로니에를 나도 보고 싶었다. 11월 초순 프랑스로부터 시작된 북유럽 여행길은 마로니에를 보러 갔던 여행이나 마찬가지였다. 그 마로니에의 단풍잎은 나를 매혹시키기에 충분했다. 파리에서도 동프랑스의 야트막한 구릉지대에서도 룩셈부르크에서도 벨기에에서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모두 아름다웠지만 특히 룩셈부르크에서 본 마로니에 단풍은 맑고 깨끗했다. 유럽에 다시 여행을 간다면 바로 마로니에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때를 택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이듬해 봄, 나는 새로 이사간 서울 목동아파트 단지 여기저기에 마로니에가 자라고 있음을 발견하고 거의 깜짝 놀랐다. 무심코 스치면 목련같이 보이기도 하는 마로니에가 한두 그루가 아니었다. 나는 아내에게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소리를 쳤고 좋아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영동 쪽 아파트 단지를 지나면서도 테헤란로를 지나면서도 삼풍백화점 부근길을 지나면서도 김포가도를 달리면서도 광화문 내거리의 동아일보 945 앞을 지나면서도 나는 끌끌하게 자라고 있는 마로니에를 수없이 보았다. 이렇게 마로니에가 많다니.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하는 노래만 생각하면서 동숭동 서울대학교 자리에 천연기념물인 듯 오똑하니 서있을 한 그루의 마로니에 나무만 알고 있던 나로서는 가슴이 뛰도록 기뻤다. 그때마다 머릿속에는 유럽의 그 아름다운 마로니에 황금 단풍이 떠오르곤 했다. 나는 서울에서 마로니에를 많이 발견한 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우쭐대며 설명을 하곤 했다. 서울의 마로니에가 펑 많이 자라고 있다는 것과 혹 누구와 길을 가다가 마로니에를 발견하면 자랑하듯 가르쳐 주었다.
아마 요 몇 년 사이에 마로니에를 많이 심은 모양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런데 지난해 나는 다시 아연알 대발견을 했다. 서울 한복판 비원 장랑문 담장 옆에 그 언제 심었을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큰 아름드리 마로니에가 67그루나 때를 지어 서 있지 않은가. 나는 방송 녹화를 하던 도중에 그 나무를 발견하고는 내 눈을 의심하듯 자꾸자꾸 만져보고 쳐다보고 확인해봤다. 틀림없는 마로니에였다. 유럽에서도 못 본 거목이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언제쯤 심은 것일까? 동승동의 한 그루뿐이라더니 그것은 알 길이 없다. 또 중요한 것도 아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이 따로 있다. 그런데 지난해 나는 다시 아연을 대발견을 했다. 서울 한복판 비원 장랑문 담장 옆에 그 언제 심었을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큰 아름드리 마로니에가 67그루나 때를 지어 서 있지 않은가? 나는 방송 녹화를 하던 도중에 그 나무를 발견하고는 내 눈을 의심하듯 자꾸자꾸 만져보고 쳐다보고 확인해봤다. 틀림없는 마로니에였다. 유럽에서도 못 본 거목이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언제쯤 심은 것일까? 동승동의 한 그루뿐이라더니 그것은 알 길이 없다. 또 중요한 것도 아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이 따로 있다. 마로니에 이야기를 해주어도 사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비밀처럼 혼자 알고 있는 서울 마로니에의 발견은 나만의 기쁨인 모양이다. 돈에, 땅에, 고급 아파트에, 유행에, 유명한 음식점에, 연예인들의 시시콜콜한 사연에 관심인 사람들에게 그까진 마로니에가 무슨 관심거리인가. 그렇다고 내가 혼자 무척 고상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자극과 쾌락만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작은 기쁨으로 맛보는 미감이 참으로 소중하기에 하는 소리다. 그것이 어찌 별것도 아닌 마로니에 뿐이겠는가. 우리가 모르고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의 눈길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둔다면 정말로 소중한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늘 대하는 식구들의 표정에서 다 알고 있고 더 알 것이 없는 것 같은 가족들의 마음에서도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년을 사귄 친구에게서도, 늘 지나는 집 앞 골목에서도, 10년을 다닌 뻔한 등산로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혹 나 혼자만 발견한 것 같은 착각에 혼자 좋아했던 서울 마로니에를 같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반갑겠는데 남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심는 작업을 한 사람들조차도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는 관심도 없을 수 있으므로. 아, 마로니에 단풍이 아름다울 가을이 오면 나는 행복하겠는데. 알밤 한 개의 추억. 주말이면 꼭 고향에 내려간다. 서울의 탁해진 공기와 살 풍경이 나를 자꾸 고향으로 향하게 하는가 보다. 고향, 내 고향 원주.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고향이 좋다. 더군다나 서울 유학길에 오르던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민둥산 투성이었던 고향의 모습과 그 벌거숭이 산들만큼이나 가난했던 우리의 살림을 생각하면 지금의 고향은 우거진 나무와 굶주림의 공포가 없는 부자 같은 고향이 됐다. 그 가운데도 가장 기분이 좋은 것은 밤나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어린 시절 알밤 한 개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난처에서 돌아와 보니 고향집은 폭격과 방화로 폐허가 돼 있었다. 어린 기억에도 그것은 충격적이었으며 허기를 느끼기에 충분한 슬픈 모습이었다. 우리는 거처할 곳이 없어서 남의 집 골방 한 칸을 빌려 살아야 했다. 그 집에는 뒷뜰에 2그루의 밤나무가 있었다. 나무가 워낙 커서 7살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높이였다. 가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뜰에 돌아가 보면 영락없이 몇 개의 알밤이 떨어져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우리 밤나무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2살 위인 주인집 딸이 항상 나를 위협하고 영악하게 구는 통에 밤을 주워 먹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아, 배고픈 시절의 어린 내게 잘 익은 알밤은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었는지. 그러던 어느 날 엷은 안개가 내린 어둑어둑한 아침, 나는 내 주먹보다 커 보이는 알밤 하나를 주워 들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뒤뜰을 돌아 나오고 있었다. 야, 너 밤 주었지? 내놔, 우리 밤이야. 나는 주먹을 펴보이며 꼼짝없이 알밤을 내주었다. 우리 집 밤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 다시는 밤나무 밑에 가지를 않았다. 아버지가 집을 새로 지으신 후에 우리 집 뒤에 2그루의 밤나무를 심었고 해마다 가을이면 두어 말씩 알밤을 수확했다. 애써 풋밤을 따지 않고 저절로 벌어져 떨어지는 알밤을 노릇노릇해진 풀숲에서 찾아내는 즐거움으로 가을이 오고 갔다. 무슨 아득한 옛날의 기억만 같다. 그러던 날이 있었는데 요즘 고향 원주에 가보면 사방이 밤나무 숲이다. 집집마다 정도가 아니라 주인 없는 산밤가지도 풍성하다. 알밤이 벌어져 떨어지기 시작하는 추석 무렵부터 늦밤이 끝날 때까지 밤 줍기가 큰일이 돼버렸다. 밤값도 헐하여 줍는 품이 아까울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노는 손이 있는 도회의 친척들이 일요일 같은 날 소일거리로 그냥 주워가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로 한 자루씩 메고 가는 시절이 됐다. 시골집 텃밭 후미진 곳에 심어놓은 계량종 밤나무들이 올해 벌써 알밤을 쏙쏙 내밀었다. 노모가 한 소쿠리 주워 놀아시며 내놓으시는 밤을 보니 피난길에서 돌아왔던 그의 가을날 아침에 빼앗긴 알밤 한 개가 생각나 피식 혼자 웃었다. 그 주인집 영악한 딸도 지금 50줄의 주부가 됐을 터인데 내 밤을 뺐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헉, 오래전의 일인걸. 카타르시스를 위하여. 9월의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흐른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글에 쓴 적이 있다. 40대 남자의 가을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가 풋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이야기에 가슴이 저렸다는 사람도 많았다. 9월의 노래와 함께 떠오르는 불행해진 한 여자의 이야기였다. 한 잔의 독주를 마신 날 카페에서 흥얼흥얼 9월의 노래를 부르면 그는 여지없이 눈물을 흘린다. 옛날이 생각나서이며 불행해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 여자의 옛날이 떠오르는 9월의 노래. 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면 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생각뿐. 가끔 노래방에 갈 일이 있어 내게 노래 차례가 돌아오면 나도 그 노래를 즐겨 부르곤 한다. 한 곡의 유행가에서 기억조차 아련한 한 곡의 팝송에서 학창시절에 배운 한 곡의 가곡에서 어떤 때는 한 곡의 짤막한 동요에서 나만의 기억, 나만의 이야기 때문에 가슴 뭉클한 순간을 느끼고 마음이 여려지는 때엔 눈물이 나기도 한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선해질 수밖에 없다. 일종의 눈물에 의한 카타르시스인 것이다. 마음의 정화, 눈과 가슴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우리의 이지러지고 영악해지는 마음을 선하게 할 때 우리는 역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부르면 목이 메는 나만의 심파저 노래가 몇 곡 있다. 밭꽃을 부르면 누님 생각이 난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누님의 얼굴이 옛 기억 속에 정지된 화면으로 떠오른다. 바위고개를 부르면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립다. 살아계신 어머니신데도 그렇다. 바위고개의 사연처럼 사셨던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다 그리워진다. 가난의 고개를, 기다림의 고개를, 그리움의 고개를 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어떤 때는 노래를 다 부르기 어렵기도 하다. 노래를 잘하던 누님들로부터 어려서 명곡들을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남달리 마음이 굳지 못하고 감상적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철들기 전에 아련한 기억들이 있다. 국민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소풍길에서 아 목동아를 부르면 그 뜻은 자세히 몰랐지만 왠지 슬펐다. 여름이 가고 꽃도 떨어진 산골 목장에서 산골짜기마다 눈이 덮여 버린 날 모두 떠나버린다 해도
나 혼자만은 그 목장에서 살겠다는 뜻 같은데 그냥 목청이 터져라 아 목동아 아 목동아 내 사랑아를 부르며 공연히 울먹였던 기억이 새롭다. 그 어린 나이에 무슨 감정으로 그랬을까? 지금도 설명할 길은 없다. 티 없이 마음이 맑았던 옛날의 기억이다. 여수를 부를 때도 마음은 울적하다.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옛고향 에서 꼭 목이 메어 걸려버린다. 봄에도 그러하지 않고 여름에도 그러하지는 않은데 유독 가을에 더욱 그렇다. 산골짜기 등불도 마찬가지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6년의 대부분을 나는 하루에 50리씩 걸어서 통학했다. 새벽밥을 지어주시는 어머니의 정성이 늘 고마웠고 달뜬 밤이나 별이 빛나는 밤에 지쳐서 돌아오는 나를 기다려주시던 어머니가 마치 산골짜기 등불에 나오는 가사 속의 어머니 모습 같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리운 내 아들 돌아온 날 늙으신 어머니 기도해. 지금 30년의 세월이 흐른 뒤지만 난 그때의 기분을 거의 똑같이 느끼며 이 글을 쓰고 있다. 어느새 어머니는 백발이 되셨고 허리가 굽어지셨으며 곱던 얼굴이 주름투성이가 되셨지만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로 다시금 목구멍이 뻑뻑하다. 나는 대학을 퍽 어렵게 다녔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했음은 물론 서울이 타향이라서 숙식에도 고생이 많았다. 그 무렵 내가 아주 즐겨 부르던 노래가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었다. 안암 캠퍼스 잔디 동산에서 텅 빈 강의실에서 또는 학교 앞 세느강변 카바이드 불빛이 희미한 허름한 막걸리 집에서 나는 퍽 자주 하숙생을 불렀고 그때마다 두 눈에는 남에게 보이지 않았던 촉촉한 물기를 어쩔 수 없이 느껴야 했다. 하숙생은 곧 인생 그 자체였다. 그러나 눈물은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산가족 찾기 방송으로 전국이 온통 눈물바다가 됐을 때도 나는 화면에서 독하게 눈을 뜨고 방송했다. 시청자가 울기 전에 진행자가 먼저 울어서야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주로 만남의 기막힌 사연을 모아서 시청자들에게 보이는 시간을 진행했는데 진행자가 찔찔 엉엉 우는 모습은 정말 보이고 싶지 않았다. 건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보일 지경이지만 두 눈 똑바로 뜨고 목구멍 뒤로 따뜻한 슬픔이 넘어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그런데 딱 한 번 남들 앞에서 노래를 하다 알지 못할 서러움에 북받쳐 중단해버린 적이 있다. 1969년 여름 나는 대학 4학년이었고 모 지역에서 ROTC 훈련을 받았다. 숨이 턱까지 치받치는 폭염 속에서 훈련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귀댓길에 바람 부는 언덕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데 중대장은 내게 노래를 시켰다. 꺼벙한 훈련복, 온몸에 땀냄새, 검게 그을린 구릿빛 얼굴과 팔도. 나는 명령대로 서쪽 하늘을 향해 섰고 그때 막 석양은 노을 속에 취해 있었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히 먼 그곳, 그리움도 물러가라. 파란 싹이 트고 꽃들은 곱게 피어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을 불렀다. 하루에 열기를 식히는 미풍이 불었고 전우들은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고 있을 때였다. 그러다가 그만 노래가 막혀버렸다. 노래의 끝소절에서였다. 그대를 만날 때까지 그리움도 물러가라. 애틋하게 따로 보고 싶은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신파처럼 떠오르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 동생들 생각은 더 이상 노래를 못하게 했다. 귀관, 우나, 군기 빠졌다. 휴식 끝! 일어섰! 중대 사열 종대! 중대장은 불호령이었고 나는 다시 총을 거머쥐었다. 아련한 기억이 한 토막이다. 나만은 아닐 것이다. 마이웨이를 부르다 보면 누군가는 생의 그 먼 길을 뒤돌아보며 서러울 수 있으며 보리수를 조용히 부르면 이 세상에 정말로는 없었던 영화 속의 다혜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울고 넘는 박달재의 사연도 가을 편지의 사연도 그 어떤 사람들의 가슴에는 카타르시스 후의 순수를 남겨줄 것이다. 마음이 여리고 감정이 순수하고 우리들의
작은 가슴이 욕심 없이 비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이 생길 것이다. TV에서 본 감동의 한 장면, 노래를 부르며 느끼는 가슴 찡한 순간들, 책 속에서 받은 잔잔한 감동, 그러한 순수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물어봐도 지금은 독한 세상이다. 자극적이고 오염되고 메마르고 껄껄한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서 혼자라도 순수를 지키며 마음속에 수는빛 행복을 느끼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가을이다. 애상에 젖어드는 계절이다.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9월의 노래를 부르든 마이웨이를 부르든 아니면 울고 넘는 박달재를 부르든 바윗고개를 목매게 부르든 그 가슴이 터지도록 감격으로 노래라도 불러서 선했던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다시 9월의 노래를 불러볼까? 오늘 밤에는 이른 저녁을 먹고 노래방을 한번 찾아야 할까 보다. 카타르시스를 위하여.